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방 지역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실무 회담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북한 ICBM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의 혈맹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제재에 한국이나 미국과 입장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변국들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양상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막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회의 반대 시위가 잇따라 충돌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이른바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부 가운데 각종 수상 경력과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의 스펙이 사교육 업체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 등 중부 지방에 최고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인천호텔 신축 공사 비용 중 10억 원가량을 조영호 회장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혐의를 잡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피의자들이 범행 과정을 재현하자 지켜보던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애써 분리수거에서 모은 플라스틱 폐품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고로 쌓이고 있습니다.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3년째 계속되는 저유가 현상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다음 주 북한에 군사 실무 회담을 제안하고 전방 지역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방안부터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정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베를린 연설에서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계기로 군사 분계 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이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다음 주 북한의 군사 실무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이 열리면 남북의 확성기 방송을 동시 중단하는 문제가 우선 논의될 예정입니다. 남북 합의로 중단됐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 전방 40여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북한도 대응 차원에서 대남 확성기를 일부 운영 중이지만 높은 출력으로 밤에는 20km 지점까지 전파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에 북한이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이 제안한 오는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다음 주 적십자 실무회담도 북한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북한이 우리 측 회담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확성기는 북한의 관심 사안인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한이 감내하지 못할 강력한 경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1시간 반 넘게 진행된 한미일 정상만찬 논의는 북한 미사일과 핵도발 대응에 집중됐습니다.
삼국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이 가파르게 고도화하고 있다는 공감 아래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평화적 압박 전략이 거론됐습니다. 북한이 그런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해서 태도를 바꿔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삼국 정상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에 더해 이른바 중국의 최후 통첩성 카드까지 꺼내며 직접 압박에 나선 겁니다. 또 강력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국 정상은 이와 함께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양자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과 핵도발 문제를 적극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이런 계속된 압박에도 중국의 태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혈맹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이 말은 대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북한 핵이 동북아 평화 안정을 해치는 위험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북한과는 혈맹 관계를 맺어왔고 한국과는 25년 전에 수교했다며 남북한과의 관계를 비교했습니다.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지만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61년 중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진 중조 우호조약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즉각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영 언론 한국시보는 북한과의 무역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특히 민생과 관련된 무역 활동이 안보리 제재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조치는 자칫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반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希望韩方重视中方正当关切，妥善处理有关问题，为中韩关系改善和发展扫除障碍。 시 주석은 중국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표시해 당분간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팽팽한 신경전은 결국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과거 냉전 시대의 전형적 구도였던 미국과 일본이 한편, 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편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로서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외교력으로 풀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웅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모습입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놓고 미국 대 중러의 대립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군사력 사용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규탄 성명 채택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미국의 다음 카드는 뭘까요? 미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차단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차단해 외화벌이를 옥죄는 강력한 경제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은 추가 제재에 분명하게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군의 사드 배치 철회에도 한 목소리를 냈죠.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 북한을 압박해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선 틈새를 끊임없이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쪽으론 한미일 대북 압박 기조에 동참해야 합니다. 동시에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 구상 실현을 위해선 중러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하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대화 기회라며 끊임없이 북한의 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했지만 위안부 합의 문제에선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한미일 정상 만찬에 이어 12시간 만에 다시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취임 뒤 첫 한일 양자 정상회담입니다.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에 따른 교통 통제로 예정 시간보다 15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자주 만나고 또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말 인사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電話会談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またよくテレビでも拝見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何回もお目にかかっているという気持ちです。 35분여간 회담 시작은 웃음이 오갔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가 한일 관계의 기반이라며 합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한일 관계를 더 가깝게 못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면서 일단 대북 공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대화 복원에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끝으로 중단된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틀 전 취임 일성으로 무너진 교육사 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입 전형 가운데 김 장관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수저들을 위한 전형이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란 목표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 장훈경 기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줄임말 학종은 교과 성적뿐 아니라 각종 수상 경력,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소논문 등 비교과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학종으로 뽑는 신입생이 수시 모집의 32%, 특히 서울의 상위권 15개 대학들은 60% 이상을 학종으로 선발합니다. 비중이 점점 커져 대세 전형이라 불리는 학종에 대해 김상곤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학종을 저라고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도는데 제가 그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저 전형이라고 합니다. 들으신 적 있으시죠? 부모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서 대입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고3 수험생을 둔 박모 씨는 학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말에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사교육 컨설팅 업체를 찾았습니다. 상담료로 1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말합니다. 글을 몇 개 가져갔어요. 보더니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더니 이렇게 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고. 전문적인 그 논문팀이 진짜 기가 막히게 써내야지 합격할 수 있고. 업체는 봉사활동도 매력적이고 기막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체육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내에서 그런 그 농구 경기가 하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응원하고 어떠한 실적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해서 수천만 원이 든다는 말에 박 씨는 결국 생각을 접었습니다. 10달 3,500만 원까지도 말을 하는데 그거 투자해가지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 전형으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수시 전형을 앞둔 요즘 성업 중인 사교육 업체에 문의해봤습니다. 네, 경우니 직접 써주시기도 하나요? 예, 직접 써드리는데 세부전공 그 대학원생 선생님 같이 작업 이렇게 해요, 팀으로. 대학원생이 대신 논문을 써준다는 말에
최근 학종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학에 제출했던 소논문 3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에게 과연 고등학생 수준의 논문으로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말과제를 써서 냈다. 그러면 뭐 A뿔 당연히 줬을 겁니다. 보통 한 반 40명이면 그중에 한 3, 4명 정도가 이 정도 수준에 다다를까 말까 하죠. 사후 검정에서 이러한 분석 기법 자체가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절대로 배우지 않는 것들이고요. 여러 학종 자료를 갖고 대학들이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는지, 과연 공정했는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학종은 깜깜이 전형이란 말도 듣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여러 실적 자료가 쌓이는 동안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상위권 학생 몰아주기, 심각한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병희 기자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교내 대회 수상 실적을 기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선 대회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대학 1학년생은 자신이 다녔던 모교의 실태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 교내 대회가 있다 이러면은 뭐 점심시간에 따로 불러서 걔네들한테만 알려주지 뭐 중하위권한테는 안 알려줘요. 교내 대회뿐 아니라 각종 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까지 학생부 실적을 돋보이게 해줄 좋은 기회들은 소위 육성반이라 불리는 성적 좋은 학생들 차지였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항의를 했었는데 그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러냐 막 그런 소리만 들었었어요. 나는 깔아주는 존재다. 깔아주는 존재. 이렇게 3년이 지나면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학생부 내용과 두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의 불평등뿐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난 현직 고등학교 진학부장은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주로 수행평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교사가 알아요. 이 아이는 스카이대학을 진학시켜야 될 아이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후하게 주는 그 아이에게 보탬이 되도록. 다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받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담합하면 얼마든지 성형이 가능한 게 학생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대학들이 학종을 선호하는 건 성적 좋고 배경 좋은 학생들이 학종을 통해 입학하는 게 나쁠 것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종은 학생의 능력을 왜곡해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결국은 그 학생 개인이 그 시험장에 가서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개는 그런 것들이 서류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서류가 그 학생의 진정한 능력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문서의 신뢰성은 아직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학종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확대 일변도 추세는 제어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자 오늘 추 대표는 오히려 공격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대선 조작 게이트다, 미필적 고의다라고 맹공한 건데 국민의당도 정치 보복이고 국민의당 죽이기라며 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양측의 속내를 김정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머리 자르기 발언에 혹시 유감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상과 달리 추미애 대표는 오히려 공격의 날을 더 세웠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게이트는 이런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추 대표의 연이틀 초강경 대응은 더는 야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주 대변인은 국민들은 누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민만 믿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당은 당장 정면 대응으로 응수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고 추미애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승자의 패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민의당에 대한 죽이기 차원의 공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보 조작과 지역 조직 탈당설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당 내부 분위기를 오히려 이 기회에 다잡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추 대표 발언은 국민의당을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초가 고비인데 양측의 화해 없이 청와대가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갈등의 실타래는 더 꼬일 걸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밤부터 주말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네, 광화문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군요. 네, 퇴근길이 시작되면서 비도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퇴근길 직장인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오락가락하던 비는 퇴근 시각인 오후 6시 반쯤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빗줄기가 굵어지기 전에 귀가하기 위해서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우산도 별 도움이 안 될 만큼 폭우가 쏟아질 거란 예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에 최고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의 바가지로 물을 쏟아붓는 정도의 양인데 돌풍과 함께 요란한 천둥, 번개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야행성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낮엔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 수증기를 막지만 밤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또 지역에 따라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멈추는 것을 반복하는 게릴라성 폭우도 예보됐습니다. 계곡이나 산으로 여행 계획을 잡으셨다면 잠시 미루고 산사태나 침수 피해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은 인천과 경기 북부에,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SBS 김혜민입니다. 올해 장마는 야행성 폭우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밤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에 취약한 지역이 많아 걱정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외벽에 금이 갔고 군데군데 페인트 칠이 벗겨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빗물이 새어드는 벽에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더 많이 벌어지고 무너질 것 같아요. 저 천정번개 한번 빵 할 때마다 그래서 어디가 부서지는 게 아닌가 되게 불안하고요.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고지대 주택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며칠 전 내린 비에 흙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집까지 밀려와 뒷문은 아예 열리지도 않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여기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나무 뿌리가 그냥 넘어지면은 지붕이 다 깨지고 부서질 거 아니에요. 재난위험시설 최하 등급을 받고 17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젠 아예 건물이 기울어져 사람들이 사는 옆 주택에 닿아버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좀 어떠세요? 불안하다니까 이게 더 가라앉을까 봐. 낡은 주택가 옹벽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담벼락입니다.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을 덮어뒀는데요. 하지만 벽 곳곳에 금이가 있고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근처의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벽 일부가 아예 떨어져 나간 곳도 있고 벽 앞 도로에 난 배수구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옹벽이 노후화가 되면은 배수구 막힘 현상이 발생합니다. 장마철에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수압에 의해서 옹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파악한 장마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전국적으로 2,500여 곳에 달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시민들의 분노 속에 오늘 진행됐습니다. 주범인 심천우는 납치한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 얘기를 꺼내는 순간 흥분해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피해자 심천우는 현장 검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유족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심천우는 경남 진주시 진수대교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말해 자루를 버리는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납치가 이뤄진 창원의 골프 연습장과 피해자를 살해한 고성의 주유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심천우는 피해자가 부모님 얘기를 하자 순간 흥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부모님 생각해서 현장 검증이 이뤄진 세 곳 모두에 유족과 시민 수십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심천우와 강정임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마다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유족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뛰어드는 등 소란이 이어져 현장 검증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또 다른 피해자 29살 신모 씨는 현장 검증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 내용을 더해 골프 연습장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지금부터는 보호받아야 할 노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70대 버스 기사가 한 남성에게 마구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지금 잔돈이 없으니 다음 버스를 타라고 하자 그 말의 격분에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TJB 최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차지에서 출발하려는 시내 버스입니다. 잔돈이 없으니 뒷차를 타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한 승객이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보호 칸막이를 부수려다 실패하자 온몸을 날려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기사는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잠시 뒤 승객은 분이 안 풀린 듯 다시 몸을 날려 머리와 가슴을 발길질합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폭행이 이어집니다. 얼굴에 침까지 뱉으며 욕설도 퍼붓습니다. 뒤늦게 경찰이 출동했지만 체포 직전까지 기사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70대 버스기사는 이 운전석에 갇혀서 무려 10여 분 동안 일방적으로 수도 없이 얻어맞았습니다. 큰 충격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사는 비통한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죄 없이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돈과 배경을 운운하며 모욕당한 일이 참을 수 없이 분하고 서럽습니다. 너무 멀어서 세게 못 때리니까 좀 세게 때리게 이렇게 앞으로 좀 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10원 한 장 안 주고 저 진역 안 간대요. 경찰은 당시 승객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TJB 최효진입니다. 또 충북 제천에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이 도로 옆 공사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펜스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80대 남성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위치를 바꾸기 위해 후진을 하던 남성이 2m 아래 공사 현장으로 추락합니다. 인근에 있던 주민이 황급히 뛰어들어 구조를 시도합니다. 여의치 않은지 손짓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잠시 뒤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도로정비사업 공사 현장. 사고 당시 이와 같은 안전 펜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장치라곤 경계를 표시하는 라바콘 몇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어디 이거 몇 개 없어, 이것도 몇 개 없었고, 이거 지금 없었던 거죠, 전부 다. 이것도 다 없던 거잖아요, 그죠? 어제 밤에 했으니까 전부 사고 난 뒤에. 보행자가 많은 도심 교차로지만 신호를 기다릴 장소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는 저희들이 뭐 100% 잘못은 없다고 보긴 어렵고요. 운전미스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상태는 작업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단둘이가 다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건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페트병과 비닐 포장지 그리고 각종 플라스틱 통 이런 것들을 재가공하면 자동차 내장재나 섬유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수고스럽게도 일일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써 분리수거해서 모은 폐품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고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장세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매주 한 번 돌아오는 쓰레기 분리배출날. 주민들은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폐품을 양손 가득 들고 나와 종류별로 나눠 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나라 저 재활용이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재활용 폐품들을 걷어가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작업자들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등 폐품 소재별로 선별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선별한 폐품들이 마당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재가공 업체들이 가져가지 않아서입니다. 100% 나가던 물건들이 지금 공장에서 재고량이 많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뭐 수거를 못하겠다. 재가공 업체들은 왜 안 가져가는 걸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잘게 부숴 세척 작업까지 끝낸 재생 원료들이 창고 가득 쌓여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산과 동시에 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팔고 싶어도 받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폐 플라스틱 재고가 넘쳐나는 건 3년째 계속되는 저유가 탓입니다. 기름값이 싸지면서 굳이 재활용 원료를 쓰기보다 석유로 새로 만드는 게 낫다는 겁니다. 또 건설 자재용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가던 중국이 최근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사가는 양을 확 줄인 것도 이유입니다. 재활용 업체들이 쌓이는 재고를 감당하지 못해 폐품 수거를 거부하게 될 경우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경찰이 오늘 서울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의 호텔 건축비 가운데 일부를 조양호 회장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에 들이닥친 시간은 오늘 오전 8시 반쯤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관 13명이 4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거의 8시 반 9시쯤에 올라갔어요. 점심시간 전에 나가셨어요. 어떤 거 가져가세요? 그거는 저희도 다 조용히. 경찰이 포착한 건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배임 혐의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천 영종도에 호텔을 새로 졌습니다. 비슷한 기간에 서울 평창동에 있는 조 회장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됐는데 대한항공은 호텔 공사 비용 중에 10억 원 정도를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넘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대한항공이 두 곳의 공사 시기를 일부러 맞춘 정황이 큰 것으로 보고 조 회장 일가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세무자료와 공사 계약서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본사 임직원과 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조 회장도 소환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올해 들어 경기 지역 학교의 우유 급식을 서울 우유가 싹쓸이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취재해 봤더니 서울 우유가 대리점들을 동원해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우유급식 입찰 목록입니다. 50개에 달하는 입찰 대리점 가운데 35개, 70%가 서울우유 대리점입니다. 희망 금액도 골고루 배분돼 있습니다. 한 서울우유 대리점주는 본사 지점에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지시가 내려오죠. 대리점 사장이 임의대로 입찰 가격을 정해서 입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경기도 학교급식은 적정 가격 범위에서 무작위로 낙찰가를 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입니다. 최대한 많은 대리점이 다양한 가격을 써낼수록 특정 업체의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서울우유가 이런 점을 악용하기 위해 대리점을 최대한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다 입찰했어요. 내구역이 아니라 타구역 그런데 다 입찰하라고. 서울우유가 급식을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 다른 우유 점주들은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합니다. 매출은 한 3분의 2 정도로 감소를 했고 직원은 한 2명 정도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대리점마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도권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쓰고 검찰은 서울우유 직원들과 대리점주들을 소환 조사해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막했습니다. 공식 개막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양자, 다자 회동이 열려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죠. 특히 이번엔 북한 ICBM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밖에선 격렬한 반세계화 시위가 벌어지며 충돌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몸 전체에 진흙을 뒤집어 쓴 수많은 사람들이 시내 중심가에 모여듭니다. 마치 영화 속의 좀비처럼 아무런 표정 없이 걷다가 길에 쓰러지고 주저앉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형식의 시위입니다. Schaffen, die für jeden verständlich sind und damit die Leute zu motivieren, mitzumachen, sich aus dieser verkrusteten Schale zu befreien und Teil des politischen. 복면을 한 시위대들이 돌과 병을 던지고 경찰은 물대포와 체류액을 쏘며 시위 진압에 나섭니다. G10이 열리는 함부르크 시내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세계화와 반자본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Also wir sind heute hier, weil wir denken, dass G20 in Hamburg nichts zu tun hat, weltweit nichts zu tun, nicht Gebrauch ist, weil das ist eine Organisation. 격렬한 시위에 차량 8대가 불탔고 시위대와 경찰 등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어느 때보다 격렬한 이번 시위는 포퓰리즘과 극우 열풍, 자국 이기주의 확산 속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사회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 속에서도 2분기 영업이익 14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미국 애플사마저 추월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축구장 40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크기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까지 3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를 지킨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한 깜짝 실적의 절반가량도 바로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 늘어난 14조 원, 매출은 6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영업이익은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제치고 매출은 세계 반도체 업계 1위인 인텔을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 말 출시돼 전 세계에서 2천만 대 이상 팔린 갤럭시 S8의 판매 호조도 깜짝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갤럭시 S8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과거의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갤럭시 노트 7의 리포 본격인 노트 FE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달 말 노트 8을 출시합니다. 반도체 시장의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예상돼 삼성전자가 3분기에도 2분기를 능가하는 성적표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올해 안에 전국의 지점 80%를 없애겠다고 밝힌 시티은행이 오늘 지점 폐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지점 폐쇄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 업무를 보기 힘들어지고 일자리 불안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 문을 연 경기도 구리의 시티은행 지점입니다. 영업이 마감되자 직원들이 서류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전체 126개 영업점 가운데 101곳을 10월까지 정리한다는 은행 측의 계획에 따라 오늘 지점 폐쇄에 들어간 겁니다. 은행 측은 대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비대면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이 통장을 선호하고 창구 업무가 익숙한 고령층 등 고객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없어지면 다른 은행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도 지점의 대규모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합니다. 은행 측은 부인하지만 근무지가 멀어지고 익숙하지 않은 새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게 구조조정의 수순이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과 보험사들은 지점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최근 4년 새 직원 수를 12만 명 넘게 줄였습니다. 서민 금융 업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자리 우려도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점포를 대규모로 줄이는 은행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결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지요. 이에 대한 논란이 사법부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민경훈 기자입니다. 누리꾼들에게 이슈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결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다면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시민의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다면서 끝내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판사직을 그만두는 것도 고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판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사법부 내의 문제를 거론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판사 내부망에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자는 또 다른 판사의 실명글도 올라왔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해 사법부 바깥의 힘이라도 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법관사회는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전국 판사 대표들의 의결을 거부한 양 대법원장의 책임이란 의견으로 갈리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두 판사의 글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두 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집중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4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당시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3명이 숨졌는데 사고 발생 순간부터 대피 상황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LA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몸체가 불에 탄 아시아나 항공기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충돌했을 당시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는데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충돌하면서 미끄러지더니 꼬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곤두박질 칩니다. 90초 뒤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이 펼쳐지고 화면이 확대되면서 탑승객들이 탈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승객들이 긴박하게 대피하는 사이 3분 만에 첫 번째 긴급 차량이 도착합니다. 5분 뒤 마지막 탑승객이 탈출하고 소방차들이 속속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이 영상은 공항 관제탑 CCTV에서 촬영한 47분 분량인데 그동안 수사나 안전교육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외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urning off all the automation or automation issues so that we are falling back to our manual flying skills. This way we can prevent this type of thing from happening going forward.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한 전직 조사관은 이런 사고에서 단 3명만 숨진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좋아하는 상품에 대해선 취향이 분명한 분들이 많죠. 요즘엔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의 종류나 화장품의 원료도 고를 수 있는 맞춤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멸치 액젓은 넉넉히, 새우 액젓은 조금만 넣고 소금은 생략합니다. 여기에 태양초와 청양초를 2대1로 섞어 버무리면 액젓의 깊은 맛은 살리고 염도는 낮춘 맞춤 김치가 완성됩니다. 고객이 양념의 종류와 양을 직접 선택해 주문할 수 있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김치와 가격 차는 크게 없습니다. 기존의 김치는 어떤 거는 맵고 어떤 거는 짜고 근데 이것은 제가 맞출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성인데 흑당김이 심해서 이 업체는 고객의 피부 상태에 맞는 크림과 어울리는 립스틱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합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에는 업계 1, 2위 업체가 모두 뛰어들어 경쟁에 나섰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좀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패션업계에선 이미 출장 맞춤이 유행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은 맞춤 전문 업체와 손잡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치수를 재고 와이셔츠를 만들어줍니다. 사무실에서 근무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대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취향이 분명하고 개성이 강한 젊은 층을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업들의 맞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요즘 도로를 다니는 차 뒤편에 참 다양한 스티커들이 붙어 있죠. 개성 넘치고 재미있는 내용도 있지만 불쾌감을 주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심우섭 기자가 차량 스티커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초보 운전. 아이가 타고 있어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단조로웠던 차량 스티커들이 요즘은 톡톡 튑니다. 어차피 뭐 재밌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붙이신 분들은 거의 초보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좀 앞차 또 거리 간격도 좀 띄워줘야 되고. 개성 있게 차를 꾸미는 건 자유지만 표현이 지나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배려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듯한 무례한 말투도 눈에 띕니다. 너무 일방적이니까 뭐 양보해라 뭐 이런 걸로 보이니까 좀 보기에 좋진 않죠. 너무 좀 개인적으로 이제 세상이 좀 변해가는 거 아닌가. 자기 가족들만 소중하다는. 유난히 눈에 띄는 스티커를 붙인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니 뭐 뜻은 없고 그냥 재밌으라고 붙인 거고. 진짜 문신은 있으신가요? 아니 문신 없어요. 문신 없어. 스티커는 붙이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의 운전자들이 차량의 왼쪽, 그러니까 운전자 뒤쪽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과 같이 유리가 아닌 트렁크나 범퍼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들도 보입니다. 뒷유리 왼쪽에 붙이면 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에겐 잘 보이지만 본인의 후방 시야를 가로막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이나 아동 탑승 스티커는 사고 때 깨지기 쉬운 유리보다는 차량 본체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차 안에는 아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조요원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봐 달라라고 하는 강력한 안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초보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정해진 모양의 자석식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계속 선두를 질주하면서 이른바 만능맨으로 불리는 서동욱 선수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글러브를 3개나 갖고 다니는 독특한 늦깎이 스타입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기아 선수로 데뷔한 서동욱은 13년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내외야는 물론 포수 변신까지 시도했지만 1군 정착에는 실패했고 LG와 넥센을 전전했습니다. 지난해 다시 기아로 옮긴 뒤 처음으로 주전 기회를 잡고 크게 활약했지만 올해 안치용의 제대와 최영우의 입단으로 다시 입지가 불안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즌 초반 2루수 안치용과 1루수 김주찬, 3루수 이범호가 돌아가며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소화했던 서동욱의 진가가 발휘됐습니다. 내외야 전천후 수비력으로 주전들의 공백을 완벽히 메웠고 3할이 넘는 맹타에 홈런 5개, 타점 38개를 올리며 기아의 핵타선 구축에 한몫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당연하다듯이 그 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뭐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 포지션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2배 이상 수비 훈련을 하고 1루 미트와 내외야 글러브까지 항상 챙겨 다니며 어떤 포지션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비 시간에 준비를 하죠. 미리 나와서 여러 포지션에 이제 통고를 받고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요. 힘든 시절의 경험을 장점으로 승화한 서동욱은 뒤늦은 전성기를 누리며 기아의 계속 질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중국에서 열린 KLPGA 대회 첫날 한국과 중국의 간판 스타인 장하나 선수와 펑산산이 샷 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KLPGA 투어 복귀 후 처음으로 해외 대회에 출전한 장하나 선수. 퍼트도 안 되고 샷도 흔들려서 이렇게 여러 차례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쿼드러플 보기 이른바 양파까지 기록하면서 8오버파 80타로 와르르 무너지며 컷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같은 조로 나선 중국의 펑산산은 6언더파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짧은 화살을 관역에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다트라는 경기 아시죠? 17개국 약 3,000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세계 다트 선수권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발달한 장마 전선이 수도권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레이더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리겠고 충청도는 15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박윤슬 군은 지금 반년 넘게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여자 같다 이렇게 놀려도 허리까지 계속 머리를 기를 거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또래의 소아암 환자들에게 가발용 머리카락을 기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자기도 머리카락을 환자들에게 선물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따뜻함과 배려라는 말을 이 8살 소년에게서 다시 배웁니다. 금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